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을 맞은 할머니 박정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바닷가 위령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기리는 자리였지요. 저에게도 20해 전 그 바다가 삼켜버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하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는 25의 청년 그대로 멈춰 있는 아이입니다. 포구에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사람들은 검은 상복도 화려한 한복도 아닌 일하던 차림 그대로 제단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장화를 신고 누구는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요. 향을 피우며 하나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제 아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입술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글자마다 모래처럼 무거워서 소리조차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크게 방향을 바꾸자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휘휘. 길게 3박자, 짧게 2박자, 마지막은 아주 가볍게 떨리는 휘파람 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하윤이가 어릴 적부터 불던 암호 같은 휘파람이었거든요. 장난칠 때도 제가 멀리 있을 때도 그 소리로 저를 불렀지요. 앞니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서 끝 음이 늘 살짝 떨렸던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너머로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재킷을 걸친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그냥 행사에 온 손님 같았지만 그의 왼손목에 감긴 실팔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초록, 노랑, 초록? 저와 아들이 함께 만들던 바로 그 매듭이었어요. 바닷바람이 그의 옷깃을 들어 올렸을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쇄골 아래 희미하게 남아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 하윤이가 어린 시절 바위에 넘어져 생긴 바로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였거든요. 에이, 설마.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제 안에서는 수없이 부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내 아들 하윤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그 남자의 시선이 잠깐 제 팔찌로 향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차고 있던 초록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의 팔찌, 그리고 우리만 아는 비밀 매듭 하나가 있는 그 팔찌 말이에요. 그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휘파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리듬으로요. 그 자리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과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위령제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조금씩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 셔츠에 회색 재킷, 그 아래로 보이는 팔찌의 색깔, 그리고 쇄골에 비친 초승달 흉터. 하윤아, 정말 너니?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물었지만 제 입술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작은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나무로 깎은 배 모양의 펜던트였지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며 손가락으로 매끈한 곡선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들과 함께 깎던 나무 조각 같더군요. 그때 제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펜던트 받으셨나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제 손목으로 향했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마 제 팔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초록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 그리고 우리만 아는 작은 매듭 말이에요. 이런 행사는 늘 마음이 무겁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이 마을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요. 잊힌 바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아들이 사라지던 해 그 아이는 바다와 사람을 사랑했고 늘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어 했거든요. 낡은 카메라를 들고 나가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바닷가의 컨테이너, 임시 전시관 쪽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스태프들이 그를 에워싸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듯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 맴도는 건 휘파람 소리와 펜던트가 떨어질 때에 딱 하는 소리였어요. 손목에 팔찌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 눈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 다음 날 저는 마을 작은 신문사에 들렀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신문사 직원은 금세 알아보더군요. 아, 박해준 감독이요? 요즘 유명하죠. 해양 다큐멘터리로 큰 상도 받았잖아요. 해외에서도 상영됐다던데요. 저는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박해준. 제 아들 이름은 박하윤. 두 글자가 달랐어요. 하지만 얼굴, 습관, 팔찌, 휘파람.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일부러 그가 머무는 박물관 전시관에 갔어요. 컨테이너로 만든 전시장은 파도 소리와 함께 철제 벽이 덜컹거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그물과 바다를 기록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TV에서는 그가 찍은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고깃배, 갈매기의 울음, 그리고 인터뷰하는 어부의 얼굴들이요. 그 순간 제 눈에 화면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이 그물을 정리하다가 잠깐 손목이 드러났는데 그곳에 보이는 팔찌가 제 것과 똑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벌떡거려서 다리가 떨릴 정도였거든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로 그 남자 박해준 감독이 서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빛이 너무도 차분했거든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예의를 지키면서도 그 어디에도 반가움이나 놀람은 없었습니다. 전시 괜찮으셨나요?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그는 정중하게 웃었어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어째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 팔찌로 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전시관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다음 상영은 10분 뒤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며 분위기가 분산되었고 그는 곧 다른 스태프에게 불려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목각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다시 한 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하윤이가 맞을까? 그날부터 제 걸음은 바다의 물결처럼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도 잠을 설쳤어요. 나이 들어 잠이 옅어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귀에 남은 휘파람, 손목에 실팔찌, 쇄골에 초승달. 그 조각들이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로 모여들었거든요. 아침 일찍 저는 팔찌 매듭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초록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 우리만 아는 비밀 매듭은 여전히 안쪽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눈으로 자세히 보면 시라놀이 반 바늘길이만큼 더 두껍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저는 내 눈보다 손끝으로 먼저 알아봐요. 늙은 손끈일지라도 아이의 손을 오래 잡았던 기억은 더디게 잊히지 않으니까요. 먼저 간 곳은 포구 끝 해양기록 전시관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세 동으로 엮어 만든 임시 전시관이지요. 어제처럼 문을 열면 철판이 덜컹 소리를 내고 안으로 들어서면 소금기와 잘 말린 그물 냄새가 섞여 코에 스며들어요. 벽에는 어부들의 흑백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리부표와 낡은 조타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 책자 더미가 보이길래 한 권 집어들었어요. 얇은 책 속에 박해준 감독의 이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잊힌 폭우의 계절, 바람의 방향, 사람의 손을 기록한다. 짧은 문장 밑에는 일정표가 있었지요. 오늘 오후 등대 보수공사 기록 촬영. 그리고 저녁 마을 구슬채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등대라. 등대는 제게 늘 마음의 기둥 같은 곳이었어요. 하윤이가 사라지던 해에도 저는 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얀 탑을 붙들고 울었거든요.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파도가 어느 쪽으로 말을 옮기는지, 어느 물길이 거세지고 어느 물길이 누그러지는지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전시관을 나서려는데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록 열람하시려면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기록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방명록 몇 권과 바다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위령제 때마다 사람들이 놓고 가는 기억들이에요. 누구를 잃었는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가끔은 어릴 적 이야기도 써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명록을 넘겼습니다. 글씨는 사람만큼이나 제각각이었지요. 삐뚤고 둥글고 큰 글씨와 조심스러운 작은 글씨들이 바다처럼 한데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한 장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글씨. 시옷과 알을 붙일 때 획이 살짝 겹치는 습관을 저는 알아요. 어린 하윤이가 공책에 바다 지도를 그릴 때 늘 그런 식으로 글자를 달아매곤 했거든요. 바다는 잊지 않는다. 바람의 길을 기억한다. 짧은 문장 아래에는 박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글자 끝마다 힘이 조금씩 빠져내려가는 모양새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잉크 자국을 더듬었어요.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일렁이는 듯 했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이 글씨가 좀 눈에 익어서요.
그분 글씨가 조금 기울죠? 왼손으로 쓰시더라고요. 촬영 장비도 왼손으로 드시고요. 왼손. 저는 가슴 한쪽이 데인 듯 뜨끈해졌어요. 어린 시절 화로에 댄 뒤로 오른손이 겨울이면 시큰거렸던 하윤이. 컵도 칼도 심지어 연필도 왼손으로 먼저 잡으려 했지요. 저는 방명록의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조심스레 찍어두었습니다. 종이에 남은 누군가의 힘, 그 방향까지도 사진 속에 담기기를 바라며요. 점심때를 지나 등대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은 예전보다 완만해졌지만 숨은 여전히 가빴어요. 무릎이 알려주는 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오르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짭조름했고 빛은 얇았고 파도는 낮게 노래했어요. 등대 아래에서는 공사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카메라 삼각대가 세워져 있었고 조금 떨어진 벤치에 회색 재킷의 남자가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등대 기둥에 부딪힌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섰어요.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가면 영영 아니라고 말할까봐, 멀리 서면 혹시 맞다고 믿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 바다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매우 짧게 휘파람을 한번 불었습니다. 팀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요.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예의 그 리듬과 닮아 들렸어요. 다만 마지막 떨림이 아주 억눌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숨기는 사람처럼요. 공사가 끝날 무렵 저는 등대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관리실에는 오래된 항해등 점검일지가 먼지를 머금은 채 놓여 있었어요. 방명록처럼 누가 왔다 갔는지 적는 책도 있었지요. 저는 허락을 구하고 20년 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월일 폭풍 경보, 항해등 2회 깜빡, 미상 남성 구조, 이름 확인 불가, 특징 쇄골 아래 상은 왼손 사용. 글자를 따라 손가락이 먼저 떨렸어요. 그때의 바람이, 그때의 파도가 문장을 스쳐간 것만 같았습니다. 옆 페이지에 눌린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적어 남긴 것처럼 떨리는 선이었습니다. 해양기록재단 연락 박 실장. 임시보호조치. 해양기록재단. 이번 위령제를 후원한 그 재단이에요. 전시관 안내 책자에도 같은 이름이 쓰여 있었지요. 저는 쪽지를 접어두고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일 기억하죠. 폭풍 지나고 나서였어요. 젊은 남자가 바위턱에서 발견됐지. 신분증도 말도 제대로 못했고 기억이 없다고 했던가. 관리인의 말은 담백했지만 제 귀에는 메아리처럼 길게 남았어요. 기억이 없었다. 말의 빈자리에 파도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전시관 뒤편, 작은 컨테이너 2동을 이어붙인 곳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니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명찰에는 박신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 예. 옛 기록을 좀 여쭤보려고요. 폭풍이 지나던 해 여기서 임시 보호한 미상 남자에 대해 박 실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고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서류와 상자들이 벽을 따라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간에 오래된 폴더형 서류철이 꽂혀 있었지요.
이런 기록은 외부로 잘 안 내보내요. 당사자 보호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특정인을 찾으시는 눈빛이네요. 저는 손목의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20해 전 바다에서요. 실수로 떠난 게 아니라 그날 바다에 빨려 들어갔지요. 그 아이가 혹시 어떻게든 살아서 이름을 바꾸고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 실장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리고 서류철 몇 권을 꺼내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종이가 낡아 모서리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 임시기록 B-17. 한 장에는 스케치 같은 얼굴 윤곽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 외상 흔적과 큰 특징만 빠르게 옮겨 놓은 듯 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좌측 쇄골 하 상은 초승따령, 왼손 습관, 휘파람 시 마지막음 떨림 관찰. 제 심장은 오래된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운 것처럼 갑자기 촉촉해졌어요. 눈물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저는 메모를 누르듯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이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박 실장은 제 손목의 팔찌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끝을 흐렸어요. 오늘 저녁 구슬 채록이 있어요. 베베기길 아시죠? 포구와 창고 사이 갯내골목. 거기서 촬영할 거예요. 그분 늘 촬영 전에 신호를 보내요. 사람들 말고 바다에게요. 어쩌면 어머니께서 듣던 그 소리일지도. 저녁 무렵 해가 바다에 길게 누웠습니다. 확실히 나이 들면 저녁 햇살이 더 마음에 오래 남아요. 빛이 얇아질수록 눈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갯내 골목은 포구와 창고 사이 비늘 냄새와 젖은 로프 냄새가 뒤섞인 좁은 길입니다. 바람이 골목을 통과할 때 소리는 늘 한 내려가요. 그 낮아진 음이 제가 가장 잘 듣는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카메라 켜지는 소리가 났어요. 팀원들이 삼각대를 조정하고 마이크에 바람막이를 씌우고 조명의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 사이로 회색 재킷이 보였어요. 그는 촬영 전에 늘 하던 듯 바다를 향해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정말 아주 짧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길게 한 박, 쉬고 짧게 둘. 어제와 조금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 녹이 쓴 철문 옆에 서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제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추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그는 마을 어르신에게 질문을 건넸어요. 말투는 정중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끝말을 반톤 낮추는 습관도 하윤이에게서 보던 버릇이었어요. 인터뷰 중간에 마이크 케이블이 살짝 끊기며 잡음이 났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왼손으로 먼저 케이블을 쥐고 오른손으로만 작은 나사를 조심스럽게 조였어요. 좌우가 바뀐 그 익숙한 몸짓에 저는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골목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섰어요.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냄새들을 가볍게 섞어 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맺혀 팔찌실이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을 지나가며 아주 작은 종이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발치에 붙은 그 종이를 주었지요. 내일 새벽 작은 방파제 북쪽 끝.
바람이 바뀌기 전 글씨는 짧았고 잉크는 막 마른 듯 번짐이 없었어요. 종이 끝에는 아주 작은 바늘 자국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을 묶다 찔린 흔적과 닮은 우리가 매듭을 마무리할 때마다 남기곤 하던 그런 점들이요. 저는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바다 아래로 조금 더 내려앉고 골목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그 길어진 그림자 끝에서 누군가의 낮고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방향을 바꾸었어요. 휘파람 한 모금이 공기 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가 불렀어요. 정숙, 어머니. 저는 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제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뀔까 봐서요. 그러나 발끝은 이미 작은 방파제 북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내일 새벽 바람이 바뀌기 전에 그곳에서 저는 잃어버린 시간의 매듭을 만질 수 있을까요? 새벽은 나이 든 사람의 친구예요. 잠은 깊지 않고 새벽 공기는 늘 맑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얇은 커튼을 흔들었고 그 바람에 바닷내음이 실려왔어요. 바람이 바뀐다는 말이 괜히 떠오르더군요. 조심스레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언제나처럼 지팡이를 쥐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지팡이보다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 있으니 몸도 따라간 거지요. 작은 방파제 북쪽 끝. 그곳은 어부들이 잘 찾지 않는 자리였어요. 파도가 자주 부딪혀 낚싯줄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이 가파르게 불어 귀에 바닷소리가 꽉 차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하윤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거든요. 엄마, 저 끝에 서면 세상이 둥글게 보여. 그 말에 저는 어린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웃었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길을 오르는 제 심장은 웃음보다 떨림에 가까웠어요. 어제 손에 쥔 쪽지 바람이 바뀌기 전 그 문장은 잠 못 이루는 내내 귀에 울려 퍼졌거든요. 방파제에 다다르자 저 멀리 회색 재킷이 보였습니다. 어둠과 새벽빛 사이에 그는 바다를 향해 서 있었어요. 두 손은 주머니 속에, 어깨는 약간 움츠린 채로요. 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다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빛이 막 올라오는 시각이라 그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지요. 그런데 눈과 주름과 턱선이 바람에 다른 돌처럼 제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골목에서 들린 그 낮은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이 아닌 또렷한 말이었어요. 순간 제 무릎이 휘청했지만 지팡이를 꽉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내가 정말 하윤이니?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곳 기억하시나요? 파도 새는 법 가르쳐 주셨던 자리. 제 입술이 떨렸어요. 어린 시절 하윤이에게 바다 파도의 주기를 세어보는 놀이를 가르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파도가 가장 세다. 제가 중얼거리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망설임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박혜준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이름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낡았지만 분명한 초록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 매듭 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실밥은 달아해졌고 매듭 끝은 몇 번이나 풀렸다 다시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었니?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늘 제 손목에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는 표식처럼. 그는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팔목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바닷가 바위에 넘어져 생긴 자국, 제가 직접 약을 발라주던 자리였거든요. 순간 제 손끝이 그 자리에 닿으려 했지만 그는 살짝 물러섰어요. 어머니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 기억은 텅 비어 있어요. 저는 여전히 두려워요. 어머니께서도 혹시 착각일까 두렵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혹시라도 착각이라면?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이야. 새벽 바람이 세게 불어 바닷물이 흩날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물방울들을 흩뿌렸어요. 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라 불리든 상관없어. 내 눈과 내 손이 널 알아본다. 바람이 바뀌면 파도 소리도 바뀌듯 내 이름도 삶도 바뀔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목에는 재단 로고가 달린 명찰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 곧 출항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곧바로 손을 뿌리치듯 내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머니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아이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여인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겨진 저는 방파제 끝에 홀로 서 있었어요. 새벽빛은 조금 더 짙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 같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파도 위에서 오래도록 울렸어요. 방파제 끝에서 그가 떠나간 뒤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귀에 맴도는 마지막 말, 또 다른 아이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파도와 함께 부서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더 또렷하게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경로당에 들렀어요. 위령제를 함께 지낸 동무들이 모여 있었지요. 바둑판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린 창살 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이웃이 묻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바뀌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방파제에서 나눈 대화로 가득했거든요. 또 다른 아이. 그 말은 누구를 두고 한 걸까? 저녁 무렵 다시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처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또 오셨군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박혜준 씨, 어제 저에게 또 다른 아이의 운명이란 말을 했어요. 혹시 무슨 사정 아시는 거 아닌가요? 박 실장은 한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면 제가 함부로 전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꼭 아셔야 한다면.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긴급 보호 C-21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를 넘기자 작은 소년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천적 간 질환, 희귀 혈액형 RH-AB형, 적합한 기증자 찾기 어려움, 보호자 박혜준. 손끝이 덜컥 떨렸어요. 이 아이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혜준 씨의 아들이에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죠. 병이 심각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날 방파제에서 보았던 그의 주름진 눈가가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낯선 아버지의 불안과 동시에 어릴 적 하윤이의 흔적이 겹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안 불을 다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손목에 팔찌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손자라면? 이튿날 새벽 작은 쪽지가 또다시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요. 오늘 오후 패창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 패창고는 한때 마을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던 곳이에요. 지금은 낡아 벽이 갈라지고 창문마다 거미줄이 얽혀 있지요. 그곳에서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위를 둘러보며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억을 잃고 살아온 세월은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시간이 없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기증자가 필요해요. 희귀 혈액형이라 기적 같은 확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가슴속에서 오래 묵은 이름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아니, 정숙 씨, 제 아들이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맑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이제 모든 매듭이 내 손끝으로 모이는구나.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단호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겠어. 패창고의 어둠 속에서 그의 눈가에 반짝이는 빛이 맺혔어요. 그것은 바다 위 별빛 같기도 하고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의 눈망울 같기도 했습니다. 패창고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리맡에 놓인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내가 정말 그 아이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내 몸으로, 내 나이로 가능할까?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혜준. 아니, 제가 하윤이라 믿는 그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오전 서울 종합병원 이식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오실 수 있겠어요?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가야지. 그 아이가 기다린다면. 서울 종합병원. 대리석 바닥은 제 발소리를 크게 울렸어요. 하얀 조명은 차갑게 느껴졌고 곳곳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낯선 아이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혜준이가 아니 하윤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정장 대신 회색 가디건 차림이었어요. 얼굴빛은 어제보다 피곤해 보였지요.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그는 아직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한 단어만으로도 오래된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피를 뽑을 때 간호사가 제 손등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혈관이 얇으셔서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픔이야 젊은 날부터 친구였지요. 걱정 말아요.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간 기능 검사. 기계음들이 연이어 울렸어요. 침대에 누운 제 눈에는 흰 천장이 하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한 번은 심장이 콱 막히는 듯 숨이 가빠졌어요. 간호사가 놀라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후가 되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김 교수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이 RH-AB형, 아이와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조직 적합도도 매우 높아요.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요. 그 말에 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러나 곧 이어진 의사의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만 심장 상태가 약간 불안정해요. 수술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요. 혜준이 아니 하윤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안 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해야 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의 시선이 우리 둘을 오가며 멈췄어요. 그 순간 저는 혜준이의 눈에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제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검사실 옆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두 손은 머리칼을 쥐어 뜯듯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왜 내가 믿으려 하면 할수록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바람 냄새까지 익숙하지? 그의 목소리는 제게 닿지 않으려는 듯 작았지만 제 가슴에는 똑똑히 새겨졌어요. 저녁 무렵 병실 대기실 TV에서 위령제 장면이 뉴스로 흘러나왔어요. 바닷가에서 불리던 휘파람 소리가 녹음되어 잠깐 방송되었는데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순간 번쩍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파도 세며 웃던 하윤이가 겹쳤어요.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정숙,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기억의 매듭 하나가 풀려나기 시작한 순간이었거든요. 병원 복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그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심장 박동기의 삑소리와 간호사 발걸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어요. 손바닥에 힘을 주면 오래된 매듭 팔찌가 가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발, 아이를 지켜달라.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온통 기도로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김 교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수술을 진행하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하지만 박정숙 어머님 심장 상태가 변수예요.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두세 배 이상 높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혜준이 제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저는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내 아이의 목숨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내 마지막 길이라도 좋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눈가의 어린 빛은 아이 같은 두려움과 어른의 무거운 책임이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 동의서가 제 앞에 놓였어요.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러나 저는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숙. 제 이름 세 글자가 흰 종이에 새겨지자 마치 오래 묻혀 있던 돌문이 드르륵 열리는 듯 했어요. 아들의 눈동자가 그 순간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는 원래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는 거란다. 내가 잊었다 해도 내 마음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수술실 앞. 흰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마취 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유리창 너머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제발 살아 돌아와 주세요. 그 시각 복도 끝에서는 DNA 검사 결과 봉투가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그걸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봉투를 움켜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찢었어요. 서류 위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모자, 관계 확정. 그 순간 그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엄마, 맞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진짜 엄마. 수술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생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20해를 잃어버린 아들과 어머니의 진실이 비로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어요.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제 아들의 숨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의 기도가 공기를 파고들어 병원의 차가운 벽마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난 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 교수는 피곤해 절은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간은 아이에게 잘 이식되었고 현재 기능도 안정적이에요. 다만 어머님은 심장이 약해 위중한 고비가 있었어요. 지금은 기적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머리맡에는 꽃다발 하나와 그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울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제 아들 하윤이의 것이었어요.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제야 불러보네요. 20년 만에. 진짜로.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래, 하윤아. 엄마가 내 이름을 이렇게 다시 부를 줄이야. 내 이름은 한 번도 내 마음에서 사라진 적이 없단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들 이제는 아버지가 된 하윤이의 품에서 내려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파도처럼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손을 맞잡았어요. 잃었던 세월이 다시 이어지고 흩어진 매듭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 곁을 끝내 지켜주고 있으므요. 저녁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구나.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도 결국 진실은 다시 되돌려주는구나. 그리고 제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모든 기다림이 보답받았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다시 바닷가 위령제에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와 손자 민준이가 함께였거든요. 바람이 불어오자 하윤이가 자연스럽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예전 그 리듬 그대로 마지막 음이 살짝 떨리는 그 소리로요. 민준이는 아빠의 휘파람을 따라 배우려고 조그만 입술을 오므리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하윤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손자도 건강해졌고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초록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 매듭 팔찌는 이제 3개가 되었어요. 할머니 것, 아빠 것, 그리고 새로 만든 민준이 것. 같은 매듭, 같은 비밀, 그리고 이어진 사랑.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어머니의 자장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날 밤 집에서 세대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마침내 완성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는 더 이상 이별의 아픔이 아닌 재회의 기쁨이 실려 있었어요. 20해를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가져간 것을 바다가 다시 돌려주었고 끊어진 인연의 실은 더욱 단단한 매듭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닐까요?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